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부동산 주제 가져왔는데요. 이 당장 5월이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사실 아직은 연장될지 종료될지는 미정입니다만 이 분위기면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안 나오는 데가 없는 분입니다. 김인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항상 보던 분 같아요. 화면에서 하도 뵈가지고. 친구 같은. 좋습니다. 자,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8일로 종료가 되니까 일단은 예. 이거를 되든 안 되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양도세 중과세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네. 1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70%. 우리 양도세부터 개념을 잡을까요? 네. 세금은 주택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딱 한 번 네. 내는 세금이 취득세가 네. 있습니다. 취득세가 1에서 3%인데 뭐 2주택, 규제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까지. 네. 그러면 10억 아파트를 2주택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에 한 채 더 사게 되면 12%를 내니까 세금만 취득세만 1억 2천 내는 게 이제 취득세. 네. 취득세도 중과세가 있습니다. 보유세,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주택에 따라서 이제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이제 팔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고요. 매년 내는 거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이벤트입니다. 네. 발생할 때마다 내는데, 이제 양도세는 처음 샀던 가격이 있잖아요. 네. 취득 가격에서 팔 때 가격. 그러면 3억에 사서 10억에 팔면 7억이 남는 거잖아요. 7억을 내 통장에 다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다 가지고 가냐. 그것도 땅이라는 건 공공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데 이게 비율이 있습니다. 6에서 45% 정도. 그러니까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1,000몇백만 원 이하는 6% 적게 내고 나중에 구간이 커지게 되면 많이 남으면 최고 세율이 45%까지 떼갑니다. 그러니까 10억 남으면 누진 세율 적용하더라도 한 4억 정도 그렇네요. 세금을 내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래 내가 기꺼이 내주련다. 왜? 국가와 동업 아니겠냐. 제가 앵커님하고 조현선 기자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대5잖아요. 그렇죠. 둘 다 돈을 똑같이 내면 노력도 똑같이 해서 5대5. 제가 돈 내고 우리 앵커님이 이제 몸으로 노력하더라도 수익은 5대5인데 국가하고 동업을 하니까 그래 한 45% 정도는 내가 기꺼이 내주리라. 동업 맞아요? 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미 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야, 니들이 주택 수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 많이 가지지 마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주택. 그러니까 제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더 사요. 아까 제가 6에서 45%라고 했잖아요. 최고 세율 기준으로 45%면 플러스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그럼 최고 세율이 65% 정도까지 되고 3주택이 돼? 2주택이 있는데 하나를 더 사잖아요. 3주택 이상이 되면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75%. 여기에 지방세도 붙거든요. 82.5%. 와, 80이 넘네요. 그러면 이제 누진세 하더라도 한마디로 10억 남으면 7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동업을 해도 5대5라고 했잖아요. 70%를 국가가 가져가면 이제 드는 마음이 야 이거는 선을 넘었다. 야,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네가 아무리 국가지만 7을 가지고 간다는 건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두 가지 하나죠. 매물을 안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없애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제 집값이 잠깐 떨어질 때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없애고 싶은데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시행령을 통해서 유예를 합니다. 야, 중과세가 적용은 되는데 잠깐 1년만 우리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을게. 1년 연장. 그러니까 중과세 유예죠. 1년에서 지금 2026년 5월 8일까지 왔고요. 5월 9일부터 일몰이 끝납니다. 유예가. 그러면 어떻게 해? 예전 같으면 또 1년 연장을 해주게 되면 또 1년 시한부 연장이 되는데 지금 그 연장을
해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면은 그 시행령에서 얼마 전에 연장한 내용은 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하겠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죠. 네. 근데 저도 이게 좀 답답한 게 이제 정부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제 시그널인데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냐면 저는 유예를 해줄 것 같으면 1년 더 해준다라고 해서 시장의 혼선을 없애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일몰을 종료하고 중과세를 부활할 것 같으면 부활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과세를 부활한다는 얘기는 약간 증세의 그렇죠. 의미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팔면 세금이 뭐 한 3억 나오는데 네. 중과세가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리 팔려고 미리 하지 팔아야 않았죠? 되겠다. 미리 팔면 매물이 나오잖아요. 시장에 지금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이 미리 나오게 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나오니까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을 팔 때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매수자도 찾아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잠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2025년 작년 12월 정도는 우리 안 할 거야. 일몰 할 거니까 중과세 부활할 거니까 팔 사람 팔아 라고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매물이 나오고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1월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상. 네. 그러면 2월, 3월, 4월, 3개월 남았는데 팔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못 파는 상황이 돌입하거든요. 그러면 중과세를 하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 정부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서 중과세 할 것 같으면 미리 오픈을 해줘서 팔 수 있게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국민들은 좀 답답함도 느끼고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될지 오히려 모르겠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것 같기는 해요. 팔아야 돼? 그러자니 팔려고 또 하니까 그렇고. 팔려고 하니까 정부가 답을 안 주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가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유예라는 건 언젠가는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네. 일단은 뭐 시행령에서도 뺐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당장 5월 7일, 8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는 절차 같은 거 해야 되는 사람? 팔아야 되는 사람?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선택의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팔던가 네. 팔려고 하면 3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프로세스로는 3개월 내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네. 사는 방법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대출을 받는 건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네. 25억 넘어가도 이제 2억밖에 안 나오고 15억 아래는 내려가게 되면 6억까지 그것도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이 되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건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막아버렸어요. 네.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은 또 세무조사 하겠답니다. 자금 출처 조사 확실히. 매수자들 입장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두 다리가 다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아요. 근데 3개월 내에 팔려면 이제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서 금매로 팔아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이라면 야 아무리 세금이 무서워도 지금 입주 물량도 부족하죠. 유동성도 많죠. 물가도 올라가죠. 환율 때문에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공사비도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갈 요인이 더 많은데 내가 이 분위기에 금매로 팔아야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거고요. 안 팔게 되면 중과세가 적용은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은 있는 거죠. 안 팔면 양도세는 팔아야 나오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 팔고 팔면은 중과세니까 안 팔면 중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네. 사랑하는 내 자녀한테 주게 되면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3주택 이상이면 규제 지역에 중과세가 부활하면 82.5%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증여를 하겠죠. 사랑하는 자녀한테 50% 내고 증여하지 80% 내고 국가에 주겠냐는 거죠. 실제로 증여 그래서 많아지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많아졌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곧 정책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해놓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증여를? 네. 증여 2025년 12월 증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마도 더 늘어날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서서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2025년보다 2026년 올해가 한 35% 정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2017년은 더 줄어들고 2018년은 더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앞서서 제가 집주인들 반응 말씀드렸잖아요. 80% 내고는 못 하겠대요.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됐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하지. 제가 인터뷰해보고 주변 사람들 다 물어보게 되면 80% 내고 팔겠다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거는 바보 아닌 이상 보유하거나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데 누가 팔겠습니까? 그럼 매물이 잠겨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1년에 4만 9천 호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2025년 작년에 입주 물량이 4만 3천 호 정도 임대 포함해서 나왔고요. 올해는 임대 물량 포함해도 2만 8천, 2만 7천 호. 임대 물량 빼면 16,000에서 17,000호 정도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4만 9천 호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10년 내 최대 입주 물량이 나왔음에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보유세를 올려요. 보유세를 올리는 목적은 부담스러워. 야, 너 부담스럽지? 팔아. 보유할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너 여러 채 가지고 있니?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중과세 하니까 안 팔고 보유하거나 증여를 해버립니다. 결국 매물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입주 물량은 늘어나는데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사려는 수요자들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안 좋잖아요.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까지 잠기게 되면 한마디로 공급은 절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집값 상승 요인인데 저는 정부가 집값 올리려고 하나?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구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나 괜찮아. 집 안 사도 돼. 뭐 주식 올라가니까 나는 집 안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겠냐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당연하죠.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또 껑충 올랐습니다. 0.21에서 0.21%에서 0.29%. 그러니까요. 특히 뭐 노원구 이런 쪽은 거의 폭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왜 올라가느냐? 결국에는 저는 매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올라갈 것 같아. 2016년 또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양도세 중과세 하게 되면 매물이 또 잠길 것 같아. 유동성도 너무 많아. 분양가도 올라가. 이거 내 집 마련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또 인센티브도 많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대기업들. 인센티브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종잣돈이 생긴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이제 액션을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지역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계산을 하고 똑바로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이제 15억 원으로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이 주택자 양도세가 만일 부과를 한다면 얼마에서 부활 시 얼마로 늘어나는지 좀 계산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양도 차익이 15억 원일 때. 그러니까 이제 남은 돈이 15억입니다. 좀 많이 남았네. 중과 전에. 그러니까 5월 8일 전에 그렇죠. 팔았다라고 하면 5억 6,800만 원까지.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6% 정도 반영을 한다면. 근데 2주택자예요. 이제 부활했어, 중과세가. 그런데 팔아야겠다. 이제 팔게 되면 9억 1,2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억 6,800에서 9억 1,200으로 3억 정도 약 안 내야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되고요. 3주택자면 1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10억 6,300 정도 되니까. 체감이 너무 큰데. 크잖아요. 그러면 15억이 남았어요. 15억이 남았는데 10억 6천이니까 거의 11억이잖아요. 그럼 내 주머니 4억이 들어오는데. 4억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못 팔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매물 잠김이지. 그렇죠. 일단은 안 팔고 줄 수도 있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15억이 남았는데 내 통장에 14억이 들어온다면 이게 용납이 될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매번 그 집값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올 때 양도세 중과를 어떤 핵심 카드처럼 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줬죠. 이게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의견이 공통점이 있어요. 집값을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도 된다. 단 거래세는 내려야 된다.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보유세의 목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져라는 게 보유세 개념이거든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도 보유세가 높아요. 높은 이유는 오래된 고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가져라는 입장에서 보유세를 높게 하는 거고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는 활발하게, 거래가 활발해야 이제 세금도 좀 거둘 수도 있고 출구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원칙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원칙을 알면서도 못했거든요.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렸다. 거래세를 취득세, 양도세, 거래세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요. 자, 그쵸. 내린다라고 하면 네. 당장 저는 무주택자예요. 우리 조현선 기자님은 집이 있어. 집이 예를 있어. 들어서. 예를 네. 들어서 집이 있고 저는 무주택자야. 근데 정부가 양도세를 깎아준대. 6에서 45%인데 4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만 받겠대. 네. 그러면 10억 남았는데 4억을 세금 내야 되는데 2억만 세금 낼 수 있게 해준대. 그럼 무주택인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현선 기자는 10억을 벌어가지고 나는 세금을 왕창 걷었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세금을 깎아준다니까 이제 댓글을 달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부자감세 논란이거든요. 무주택자들의 상실감. 네. 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내리기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깎아준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한테 돈을 깎아준다는 건 또 이게 부자감세 논란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를 이제 그 유혹이라고 하죠. 중과세 하게 되면 또 무주택자들 마음은 또 시원한데 부작용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더라.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되더라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과가 되면 사실 페널티도 있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제한이 되지 않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주택자들한테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면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2년 보유, 2년 규제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12억까지만 해줍니다. 집값이 12억까지. 네. 그러면 집값이 강남에 뭐 60억 아파트다. 실제로 비과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니 나는 30년 전에 강남에 거주하려고 직장이 강남이니까 한 채 샀는데 30년이 지나서 60억이 됐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많이 내니? 라고 해서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0년 보유하면 80% 깎아줄게. 네. 양도세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강남에 집 하나 가진 사람한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10억 내느냐, 그쵸. 1억 내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10년 보유하면 80% 깎아주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나눕니다. 10년 보유하면 40% 깎아주고요. 10년 거주하면 플러스 40%를 깎아주는데 네. 최근에 논란이 또 부자감세입니다. 야, 강남에 아무리 집 하나 있다고 해서 80% 깎아주는 거는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안 돼 라고 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줄이자라는 게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집 가진 사람들, 강남에 한 채 가진 사람들은 또 불안하죠. 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끊임없는 질문을 정부한테 던지는데 정부는 이것도 아직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확실하지 쉽지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누가 됐든 참 잡을수록 또 내 손에 안 잡히고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워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은 예를 들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좀 강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데 정부가 고민하는 게 이제 또 6.3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는 앞서서 이제 제가 부자감세 깎아주면 집 없는 사람들의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요. 중과세를 하게 되면 매물도 잠기지만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뭐 좋은 감정이 안 딱히, 생기겠죠. 그러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즘 시대의 조세 저항은 표로 결정이 됩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선 때 분석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에서 분석을 하니까 표 색깔이 바뀌었더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지역에 표 색깔이 바뀌었더라. 결국에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다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주택자의 뭐 고가 아파트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서울의 한강벨트거든요. 한강벨트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대통령 워딩을 보게 되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텀은 두겠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 넘으면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렇죠. 선을 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저는 의미였는데. 근데 요즘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속도도 빠르고 뭐 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분위기로 봐도 되는 거네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부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보, 나 옷 사도 돼?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당신이 꼭 사고 싶으면 사는데 카드값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라는 건지 나오네요. 말라는 건지. 근데 많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집값 흐름을 보고 집값이 과열 양상이다.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걸 명분으로 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일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명분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명분 쌓기다. 명분이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명분이라는 게 집값 상승입니다. 집값 과열. 야, 우리 대출 규제도 하게 되고 규제 지역으로 토지 거래가고요, 투기 과열지구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 야,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세금이라도 올려야지라는 명분이 생기면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정보 차원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민만 소장님 방송을 다 보시니까 부동산 관심이 있으시면 양도세 중과 이제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왜냐면 수치를 아는 게 낫거든요. 그 계산할 수 있는 대략적인 방법 좀 한번 짚어주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하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세율이 45%인데 2주택이 되면 20% 붙으니까 65%. 그리고 3주택 이상이 되면 75%인데 누진공제가 있으니까 내가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남은 금액이 있으면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한 2주택자들은 한 55% 정도 곱하면 누진공제하고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3주택 이상은 한 65% 정도 세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계산해 보면 40%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40% 정도 곱하면 될 것 같고요. 중과가 2주택자는 55%, 3주택자는 65% 정도 곱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아는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부담스럽다. 제가 볼 때는 앞서서 동업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 통념상 50% 넘어가게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건 감정으로 또 넘어가죠. 이거는 선을 넘는다니까요.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국가가 선을 넘어서 5대5가 아니라 이 동업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50% 넘는 순간 다른 전략, 그냥 안 팔거나 자녀한테 증여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 시점을 좀 한번 오랜만에 분석을 하고 싶은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고가 아파트도 굉장히 거래량도 많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데 최고가가 부동산 분위기를 좀 지역별로 뭐 인기 있는 데야 한강 벨트지만 또 그만한 또 풍선효과 지역도 있으니까 한번 분위기 좀 지역별로 알려주세요. 일단 2025년 한강벨트가 많이 올랐죠. 우리가 항상 저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부동산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섹터하고 로봇하고 이제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 언제 올라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형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형님이 올라가는 순서를 보게 되면 내 순서, 번호표 뽑고 있거든요. 다음에 내 순서가 오는데 2025년을 보게 되면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강남 3구, 용산구 올라가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올라가고 서대문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2016년에는 이제 키가 안 올랐던 지역들이 이제 키를 맞추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2025년에 많이 올랐던 이 한강벨트 지역들은 집값이 떨어지느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량은 줍니다. 왜?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게 들어왔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어드는데 주식은 거래량이 줄면 떨어지거든요. 부동산은 거래량이 줄어들어도요. 집주인이 급매로 팔지 않으면 실제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좀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래량은 주는데 가끔 신고가는 나올 거다. 돈 있는 사람들 어쩌다가 하나 이상한 거래 하나씩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가가 나오니까 한강벨트 2015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은 거래는 준다. 신고가는 가끔씩 나올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2026년 첫 관문 1월 딱 뚜껑을 열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네. 상계동이 막 치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1월부터 막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기 월계동에 미미삼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미룡, 미성 353차 재건축 아파트인데 네. 거기가 광운대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작년 12월에 9억 6천만 원 정도 전용 59가 거래가 됐고요. 작년 가을에는 8억 9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1월에 갑자기 11억 거래가 되고요. 호가는 12억 5천 부릅니다. 갑자기 2억 3억이 튀어오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지역에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기준점이 형님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력이 대출 규제도 강하잖아요. 현금 3억에서 5억 정도 가지신 분이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그날도 재건축 아파트 사고 싶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린다는 거죠.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하겠어요? 또 무주택자들 중에서는 차익 실현해서 집 사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고요. 요즘 또 인센티브 소식도 솔솔하게 들리거든요.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누구는 몇 억씩 받더라. 막 또 박탈감 느낄 수도 있는데 이분들도 또 집을 삽니다. 그래서 통근버스가 다니는 서울에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에 집 있잖아요. 그쵸. 출퇴근 버스가 생각보다 멀리 다니더만 도봉구 창동까지도 오더라고요. 오, 꽤 멀리까지 오네요. 네, 창동에 송금버스가 오는 지역 주변의 아파트 거래가 최근에 또 늘어납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노원구가 네.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느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멈추거든요. 네. 수요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디를 갈까요? 포기할까요? 더한 곳에 다른 가겠죠. 지역으로. 그러니까 노원구가 관문이 뚫리게 되면 이제 경기, 인천 오르지 않은 지역들로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아마 2026년은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 동네 집값 안 올라요? 번호표 뽑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도 좋겠다. 또 집을 살 사람들이라면 저는 일단 사셔라. 자금에 맞춰서 사시되.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값 떨어질 때는 또 두려워서 못 살 수도 있고.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또 적정하게 올라가고 살짝 떨어지게 되면 손절매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은 10년 보유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또 규모도 크고요. 한 번 사면 10년 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중간에 하락 구간이 나와도 잘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네.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거는 그는 언제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곧 현실적인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뚜렷한 수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게 또 자꾸 이제 넌 비판만 하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해주세요.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라면 12월에 이미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해 준다는 게 그거잖아요. 유유부지 어디에 몇만 호를 언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러니까 언제가 착공 기준에서 2097 대책 때 작년에 이미 선보였습니다.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이번 대책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유부지 서울의 도심 어떻게 착공 언제 들어갈래? 몇 세대가? 3기 신도시 구체적으로 분양 일정, 착공 일정 나올 거고요. 그린벨트, 서리풀지구 포함해서 착공 일정 나오고 정비 사업들 공공 주도로 정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데 이게 처음 나오면 괜찮은데 제가 기대를 안 하는 이유가 당장 우리라도 이미 97 공급 대책 때 경험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가 아닐까.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저는 못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급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정책이든 예상을 하면 이미 움직이잖아요. 왜냐면 늘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순간 이미 움직이고 끝났거든요. 이미 움직이고요.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게 나오면 우리는 충격이란 걸 받아요. 이거 뭐지? 생각이란 걸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알았어. 내가 예상했던 거야. 패스. 그냥 바이패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뛰어넘을 게 서울에서 뭐가 전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예를 들면 이번에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동안 몰랐던 거기 때문에 잠깐의 효과는 있었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예 모르는 거, 그러니까 생각 못한 정책이 남아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 아직 안 나온 건데 국토부가 요건 있다. 저보다 더 전문가겠죠? 국토부 장관이 11월에 뭐라고 했어요? 12월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조직 문화 알잖아요. 채널의 대표이사가 하겠대요. 발표를 했는데 이 조직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12월에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는 뭔가 내부적으로 알맹이가 없거나 더 윗선에서 보고를 했는데 야 이게 이거 가지고 되겠냐 보완해라고 아마 됐을 것 같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구체적인 로드맵 정도만 나온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한강을 복개해서 아파트 짓겠다. 잠실 운동장에 그냥 100층짜리 주상복합 다 지어버리겠다. 여의도 국회 이전하고 그 자리에 뭐 임대 아파트 다 짓겠다. 뭐 충격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요. 저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이잖아요. 서울은 수요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만세대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서울로 과잉 수요. 한마디로 지방에서 일자리나 대학교를 찾아서 오는 이 수요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지방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최근에 뭐 통합 특별시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취지는 좋다고 봐요. 지방 경쟁력 강화 100% 찬성을 하는데 좋죠. 있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방법이 그냥 통합을 하면 과연 지방의 특별시가 서울처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일자리 대기업의 그쵸?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는 일자리가 지방에도 가야 된다. 기업 하나가 지역을 살리거든요. 송도,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가면 삼성 삼바 있거든요. 이 삼바 덕분에 송도가 그 정도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라졌죠.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의 거점 도시들도 좋은 일자리들이 내려가야 된다. 한마디로 프로야구처럼 삼성은 대구로 가고 롯데는 부산으로 가고 기아는 광주로 좀 많은 투자를 좀 해주는 게 역설적으로 참 근데 쉽지 서울을 않아서 살리는 문제죠. 길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서 문제인데 네. 이제 계속 아까 주가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 주가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 선행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이제 연간 상관관계 같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식시장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 이제 조정이 한번 올 수는 있어요. 네. 조정이 이제 뭐 특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 오면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할 거잖아요. 팔고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내 집 마련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긍정의 효과가 나오는데 주식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뭐 조정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포에 의한 2022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QT 긴축으로 기조를 바뀌게 되면서 금리가 2022년이 금리를 올려서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는 그냥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 파월 의장이 야 지금 제로금리인데 우리 5.5%까지 올릴게라고 말해줬으면 안 무서워요. 그렇죠. 5.5%까지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야 이러다가 10% 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요. 이 두려움이 공포로 전이가 되면서 막 집어 던지게 되거든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공포. 네. 그러면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져요.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중간선거 이유가 될지 뭐 내년이 될지는 저는 솔직히 뭐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올 것 같거든요.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결국은 물가라는 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뭡니까? 성장과 물가 두 가지를 보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돈을 푸는 거고요.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가가 치고 올라갈 때 다시 긴축으로 바뀔 때 우리가 2022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주식이 잠깐 출렁이 아니라 이 기조 자체 긴축으로 바뀌면서 주식시장이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집값도 한번 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답까지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소장님 모시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